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책. 요새 뭐 이제 주민의 헌법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고 있습니까? 네. 주민의 헌법. 이거 이중적임인데 박주민한테 주민도 네, 맞습니다. 되고.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분들 대상으로 헌법 강의했던 내용을 풀어서 쓴 책이라서 예. 그래서 또 주민의 헌법인데 예. 하여튼 그만큼 쉽게 쓰고 재밌게 썼습니다.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헌법에 관련된 저 변호사시니까 네. 헌법에 관련된 책을 내신 거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죠? 원래 있던 책의 이제 개정 증보판인데요. 예. 사실 지난 내란을 보면서 예. 또 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관심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예. 이왕 있던 책을 다시 사세를 찍느니 개정 증보판을 내겠다 해서 개정 증보판을 내게 됐어요. 네. 헌법 중요하죠,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다 알아야 이번에 돼. 도대체 헌법의 개헌의 요건이 뭐야부터 시작해서 예. 권한대행은 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야 없는가 뭐 굉장히 많은 헌법적 쟁점이 다뤄졌잖아요. 최근까지. 예.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헌법을 좀 아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300분이 다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재밌는 그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예. 워낙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싫어하시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 앞서서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네. 했다가 이제 보류. 네. 이른바 가칭 윤 어게인 신당.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헌재에서 진행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들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분들 결정문도 안 봤나 봐요. 뭘 어게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만 봐도 예. 국민에게 굉장히 큰 걱정과 우려를 끼쳐준 인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헌정 질서를 진짜 막대하게 훼손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어게인 하겠다. 그걸 다시 어게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방송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 변호사들의 자발만의 본인들만의 생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만약에 진짜 뭔가 의중이 깔려 있다면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만약 의중에 깔려 있다고 하면 헌재 결정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의미다. 그렇죠. 이런 불복의 말씀이세요?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예.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예.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메시지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예. 오히려 이건 더 심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무슨 신당이든 아니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움직임 이게 대선 본선판에 뭔가 변수라든지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뭐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예. 또는 뭐 저희들이 얘기하기에 극우적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여전히 있긴 있겠죠. 그래서 예.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대선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은 계속 작아질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준석 후보하고 예. 전화 인터뷰하는 거 제가 밖에서 듣고 왔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차츰 손절하려는 예. 태도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예. 메시지를 뭐 낸다든지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판 자체를 뭐 예. 움직이거나 하긴 어려울 거고 오히려 안 좋을 거다. 오히려 예. 보수 진영에게는 예. 왜냐하면 중도층의 절대 다수가 이번 내란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의원님도 그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공수처가 만들어질 당시에 예. 4+1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123석이었을 때 예. 그때 제가 공수처를 만드는 4+1 협상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최고위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좀 있고 근데 그렇겠죠. 항상 속상해 왔어요. 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 작게 만들어졌었고 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게 그 민주당의 어떤 의도 즉 공수처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되기보다는 공수처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요? 분들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면서 이제 예. 만들어져서 특히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래도 수사기관들이 대부분 제 기능을 못할 때 예. 견제 기능 및 보완적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규모도 좀 키우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이번에 그 말씀하신 내란 수사하면서 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실수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금 전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는 전체 검사 규모가 25명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 지원을 하는 인력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 몇 개만 들고 있어도 다른 사건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특히 이제 25명의 검사 중에 또 몇 명은 또 이미 이탈을 한 점 상황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하기에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검찰이라든지 또는 예. 경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능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했던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도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수사 의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수사 능력 자체는 검찰에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이라든지 인적인 어떤 예.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예.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검찰의 그 예를 특히 이제 특수 수사 능력 그거를 공수처를 완전히 이식하겠다 이런 말 그런 건 주장을 아니고요. 가지고 계세요? 지금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차원에서 완전히 확립된 방안이라는 건 없지만 예. 그동안 논의되었던 걸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예. 공수처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해서 기타 여러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예. 이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수처 기능 강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적정한 수 정도의 검사 등을 갖고 있는 조직 정도로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양을 늘린다. 예.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현재 이제 공수처가 다 합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공수처 담당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만 담당하게 돼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좀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건 좋은데 예. 수사기소라는 큰 방향에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방향에 비춰봤을 때 예. 공수처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걸 검찰보다 더 먼저 하고 있었죠. 예. 근데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의원님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도 하시던데 수사기관 간 경쟁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완전히 공소청으로 놔두겠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요 얘기 하시던데 의원님도 그 방향에 그 방향에 저도 동의하고 사실 그 방향의 개혁안을 제가 여러 번 만들었었죠. 예.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거고. 그다음에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우리 후보보다 더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박주민? 아니요. 그럼요. 윤석열. 그래요? 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보시면 수사기관은 다양해져야 되고 수사기관 간에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요. 네. 그런데 다시 예. 들어보시면 돼요. 후보님 모든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네.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감명했는데 의원님이 주도하신 이게 사법개혁 수사권 조정 요거 이후에 너무 복잡해져서 이 사건 이게 어디 가서 수사받고 뭐 어디서 기소해야 돼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그게 제도가 감명해야지 좀 맞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럼 예. 되게 간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당내 반대, 뭐 당 외부의 반대, 뭐
개혁 대상인 검찰의 어떤 저항 등등이 어우러지면서 수사와 기소가 간명하게 분리되면서 정리되는 그런 개혁안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약간 짬뽕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는 또 공수처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거고 공수처도 보고 나서 진짜 공수처도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명하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들 견제할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기반은 갖추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지난 민주당 정권 때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 문제를 이번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많이 커졌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1차 그리고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할 때도 전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제 기억에는 이거 제 기억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그때 그 방향이 맞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찾아보십시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비판이에요. 이거 공수처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 보수 진영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하던데.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것이 공수처를 가지고 다른 정치권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냥 검찰을 강화하겠다 그럼 권성동 대표님은 검찰 가지고 정치권을 유린하려고 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텐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하나 더 짚어보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방향 특히 이제 사정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방첩사 이게 사실 이번에 비상기업 때 핵심적 역할을 한 부대잖아요. 요거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의원님? 좀 재밌는 게 우리 당이나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다른 우리 당의 후보들도 사정기관의 개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경제라든지 또는 어떤 신산업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언론들은 이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오히려 사정기관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은 여기를 많이 다루던데 이 방첩사 관련된 부분도 후보의 또는 당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식의 공약으로 채택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김태현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정보와 수사를 결합한 국제적인 기구는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합치면 CIA 플러스 FBI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 그래서 국정원을 설계했던 김종필 그분도 수사와 정보를 결합시키는 것 자체는 자기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당분간 초반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회고록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수사와 정보가 결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럼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으니.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수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말이 안 돼서 그것들 계속 개혁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런 방향인데 자꾸 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방첩사 관련돼서도 그 전신인 기무사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게 당의 어떤 공식적 입장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보수 언론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정기관 개혁 부분. 본인들이 자꾸 사정기관을 이상하게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마 보수 진영 입장 시각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던 그 적폐청산이라는 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 더 세고 더 강한 적폐청산 시즌 2가 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걱정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사실 이제 내란이라는 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게 이제 친위 쿠데타적인 형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권력기관들이 이 내란에 소위 말하는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경찰이 동원된다거나 군이 동원된다거나 예. 검찰도 전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상들에 대한 진상에 대한 규명 예. 그리고 관련된 자들의 경중에 따른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란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가는 것이 무조건 맞느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문 탄핵 결정문을 보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국민들의 오래된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서 중대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민적 우려 신뢰 붕괴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가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국정의 어떤 핵심 초점과 방향이 그것이냐. 지금 경제 너무 힘들고요. 민생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적인 국정의 운영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책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네.